네, 잠깐만.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zure Identity Support Engineer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기업 고객들이나 정부 고객들이 아이덴티티 관련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는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분야는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이나 그리고 디바이스 레지스트레이션 그리고 싱글 사인온 분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이타에서 현재 치프 마케팅 오피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잡 전에는 오피스 365의 글로벌 애드미니스터를 통해서 그 롤을 통해서 그, 그 회사에 들어오는 오피스 365들 유저들을 관리하고 또 라이센스나 서브스크립션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개인과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계정들을 쉽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하우와 또 제안들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세션은 특정 회사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정 제품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중에 스크린샷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세션의 컨텐츠 목차를 알려드릴 텐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계정 보안에 있어서 딜레마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들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방법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요즘 살아갈 때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주식 어카운트라든지 아니면은 게임 어카운트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어떤 계정을 가지고 있고 그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나 혹은 뭐 MFA, 뭐 2FA 그리고 핸드폰 인증 같은 걸 사용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 개인들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위에서 개인 그 기업들 입장에서 기업의 그 애드민들, IT 관리자들이 어떻게 그 유저들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계정 보안의 딜레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보안상 안전한 방법들이 항상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가장 안전하게 아이덴티티를 보호하고 컴퓨터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 물론 어, 인터넷을 다 끊어버리고 계정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인터넷이 계속 발달하고 또 공간과 시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내가 이 온라인상에서 아이덴티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다른 인크립션이나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됐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또 너무 많은 데이터를 먹어버리면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간단하게 하자니 해커들이나 어떤 나쁜 사람들이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점을 잘 찾는 것이 이 계정 보안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기술적으로는 너무 좋아. 근데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면은 또 그렇게 좋은 기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면서 또 쉬우면서 사용자들이 이용하기도 쉬운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고 이런 방법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세션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밀번호를 안전할까?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계정 보안 방법은 비밀번호입니다. 패스워드죠. 근데 비밀번호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은 해커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밀번호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렵지만 해커들이 공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네, 실제 통계로 81%의 사이버 공격은 해킹당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이디가 패스워드가 그렇게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크게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방법들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로 나눠봤는데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컴플렉스 패스워드, 즉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유추하기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요. MFA는 Multi-Factor Authentication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다중 인증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여러 가지 인증 방법들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하나가 뚫렸을 때에도 다른 방법이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요. 패스워드 매니지먼트는 패스워드 매니지먼트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각 패스워드를 보통 우리가 어떤 통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어카운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굉장히 비슷하게 통일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한테 이렇게 기억하기 편하니까. 근데 그거를 다르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다르게 하더라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디엔가 비밀번호를 적어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털렸을 때에 전체 아이디가 털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패스워드 매니지먼트 툴은 내가 어떤 어, 예를 들어서 사이버 아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럼 거기에 내가 안전하게 로그인해서 거기서 모든 패스워드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각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각 사이트에 다른 패스워드, 복잡한 패스워드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네. 네. 이 슬라이드에서 깊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밀번호 사용하지 않는 거는 윈도우 셀로스라는 우리가 윈도우 기기를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네, 앞으로 말씀드릴 거고 파이도 시큐리티 키 그리고 어텐티케이터 앱, 픽처 패스워드 이거는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컴플렉스 패스워드는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요즘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밀번호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보통 비밀번호 하면은 뭐 생년월일 혹은 뭐 이름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뭐 했었죠. 특히 뭐 은행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전화번호 끝자리 혹은 뭐 생일 주민번호 앞자리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요즘에는 은행에서 탐지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어, 당신의 생일이나 전화번호하고 일치를 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미리 막아주죠.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건데 또 요즘에 어떤 사이트를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비밀번호를 샀는데 너무 짧다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거의 대부분 대소문자를 섞어라 그리고 특수문자를 혼합해라 그리고 숫자를 혼합해라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왜냐면은 해커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팩터들이 들어가면은 해커들이 조금 더 해킹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계속 컴퓨팅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브루트 포스 어택이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퍼머넌트한 액션은 아니다. 퍼머넌트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많은 그 소프트웨어들에서 브루트 포스 어택이 감지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계속 패스워드 아이디는 같고 패스워드랑 다르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해가지고 뭐 1분에 60초 60번 이상, 뭐 1분에 10번 이상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를 통해서 어택이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막아도 물론 계정은 안전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막혔을 때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 컴프레스 패스워드는 그렇게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고 계속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좋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MFA라는 기술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메일도 요즘에 많이 그런 걸 관정을 하더라고요. 네, MFA는 이 아래 대표적으로 아래 세 가지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나 자신을 조합을 시키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죠? 네, 패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이고 혹은 전화기가 될 수 있겠죠. 혹은 파이도키 같은 USB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what you are, 나 자신인데 대표적으로 얼굴 인식이 될 수 있겠고 또 뭐 지문 인식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부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MFA 사용이 계정 해킹의 99%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비밀번호만 사용했을 때에 뚫릴 수 있는 그런 계정들이 MFA를 사용했을 때에 비밀번호가 뚫렸을지라도 그 다음의 스텝이 뚫리지 않음으로써 계정이 컴프로마이즈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MFA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포럴에 들어가고자 할 때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인인이 딱 뜨는데 그럼 제가 이메일을 입력하겠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나 아니면 스카이프 아이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내가 비밀번호 입력을 하겠죠. 근데 비밀번호만 입력하는데 끝이 아니고 여기서 네 가지 옵션을 줘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어텐티케이션 앱에서 제가 이미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두고 그 인증번호를 받아놓은 여기서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떠요. 그러면은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내가 이 계정을 액세스하고 싶은 게 맞아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받는 건데 비슷해요. 이것도 모바일 앱에서 내가 이런 코드를 보여줘가 내가 코드를 입력하는 거죠. 세 번째는 비슷한데 이거는 앱에서 받는 게 아니라 얘는 텍스트로 받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그리고 얘는 전화가 오죠. 전화가 오면은 뭐 1번을 누르세요. 혹은 뭐 356 뭐 이런 번호를 누르세요 하고 누르면은 여기서 시스템이 이 사람이 맞구나 하고 패스를 시키는 거죠. 네, 그다음 패스워드 매니지먼트는 아까 잠깐 말했다시피 이 패스워드 매니지먼트 툴에 제가 접속을 합니다. 이 패스워드 매니지먼트 툴에도 MFA를 적용하면 더 안전하겠죠? 그러면은 이 패스워드 매니지먼트 툴이 내가 어떤 구글에 들어갔을 때는 이 지메일 어카운트에 비밀번호를 띄워주고 또 우버, 페이스북, 넷플릭스, 레딧 이런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내가 따로따로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패스워드 매니지먼트 툴이 이 비밀번호를 저장해주고 내가 거기를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어, 비밀번호를 제시를 해주고 어텐티케이션 인증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는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었고요. 그다음 지금부터는 패스워드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들이에요. 패스워드가 그렇게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이용하지 않고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윈도우 셀러워스 같은 방법에는 제가 지금 또 윈도우 머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OS 맥북을 사용하고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네, 윈도우를 사용합니다. 맥을 사용하면은 이 업무 부분에 굉장히 제약이 많아가지고 윈도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헬로우 페이스인데 말 그대로 얘는 얼굴 인식이에요. 여기에 어, 컴퓨터에 지금 보면 이 카메라가 있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카메라에서 제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최남수가 맞나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은 안경을 쓰고 있는 거를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경을 이제 벗으면은 안 됐다가 안경을 쓰면은 뭐 됐다가 혹은 반대로 안경을 벗으면 안 됐다가 안경을 쓰면은 됐다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발전을 해가지고 안경을 써도 되고 안경을 안 써도 인식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지문 인식. 이거는 좀 기계마다 다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즘 거의 모든 랩탑에는 그 카메라가 달려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옛날 거는 없어서 활용할 수가 없겠지만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핑거프린트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근데 보면은 그 레노버에서 나오는 랩탑이나 다른 랩탑들은 그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윈도우 헬로우스 핀은 말 그대로 그 디바이스에 접속할 때에 내가 핀을 쓰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4가지 혹은 6가지 조합이 있겠죠. 그거를 사용하는 건데 사실 지금 얘 자체가 MFA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네, 왜냐하면 이 기계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 자체가 갖고 있는 것 하나의 팩터가 되고 이 윈도우 헬로 페이스가 내가 what you are 생체 인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생체 인식 그리고 2가지 팩터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네, 3가지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윈도우스 디바이스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핀이 같이 팩터가 돼가지고 2개 팩터가 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시큐리티 키. 가장 대표적인 거는 FIDO2 키라고 해가지고 USB 같이 생긴 FIDO 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거를 꽂으면은 얘가 인증을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윈도우스 디바이스와 내가 갖고 있는 FIDO 키 디바이스 2개의 디바이스 팩터가 만나서 인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워드, 내가 갖고 있는 것, 디바이스와 알고 있는 것, 패스워드. 그리고 팩처 패스워드. 이거를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따가 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인식. 얼굴 인식은 사실 우리가 윈도우스 디바이스에서는 좀 사용되고 있고 아이폰에서는 아이폰 10인가부터 얼굴 인식을 통해서 열 수가 있죠. 그리고 맥은 제가 알기로 아직 얼굴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맥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발전을 하겠죠. 네, 지문 인식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파이도 키 네,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파이도 유비 키나 다른 메이커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 키 아이디를 꽂으면은 인증이 되는 거죠. 아 얘가 이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기 차키나 어떤 그 회사의 그 아이디 배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들고 다니는 분도 있고 혹은 어떤 회사들은 그 아이디 배지에다가 파이도 키를 심어가지고 내가 그 회사 아이디 배지를 대면은 컴퓨터 이렇게 대면은 아,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픽처 패스워드는 저도 안 써봐서 잘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픽처 패스워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픽처를 딱 띄워요. 내가 하, 내가 갖고 있는 사진, 내가 하고 싶은 사진. 네, 이런 경우에는 1, 2, 3 스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세팅할 때 여기를 먼저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증할 때에 내가 픽처 패스워드를 클릭하면은 내가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이제 클릭해야만이 인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클릭하면 인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와 내가 알고 있는 픽처 패스워드를 조합해 가지고 인증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고 기업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업들은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보통 랩탑을 발급을 하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그러면 그 랩탑은 기업의 소유죠. 그래서 기업의 소유인 그 랩탑을 기업이 직접 관리할 수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거나 VPN이나 이런 거를 미리 그 개인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시간을 아껴주는 그런 분야도 있는 반면에 이거를 그 기업에 있는 도메인에 조인을 시켜가지고 그 계정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 조인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조인은 기업에 있는 도메인 조인 플러스 그 클라우드에 있는 애저에 조인을 시켜가지고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할 때에도 이 디바이스 관련 정보를 인식할 수가 있게, 그리고 또 이거를 인증해 사용할 수 있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MDM은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 요즘에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를 대상으로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매니지먼트하는 솔루션이고요. 조건부 정책, 컨디셔널 액세스 폴리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앱에 접속을 할 때나 어떤 리소스를 관리할 때에 굉장히 단편적으로 관리하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MFA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MFA를 적용해 라고 하기에는 조금 유저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매번 접속을 해야 돼, MFA를 패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회사 내에 있을 때는 MFA를 패스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미국 내에 있을 때는 MFA를 패스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때만 MFA를 패스하거나 혹은 미국 내에만 직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어택들은 사인인들은 이거는 어택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인인을 아예 블락해버리는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건 자세하게 아까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SPR이라 해가지고 Self Service Password Reset인데 말 그대로 유저 개인이 패스워드 리셋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싱글 사인어는 우리가 한번 로그인을 하면은 다른 앱에 들어갈 때에 다시 비밀번호를 넣지 않아도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디바이스 컴플라이언스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뭐 인튠, 모바일 아이론, 또 VMware에서 나오는 VMware 1인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적은 해당 기기에 보안상 문제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해킹된 어떤 말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걸 디텍트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고, 예를 들어 또 만약에 iOS 버전이 너무 낮으면은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OS 버전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돼 라는 것을 통제할 수 있고, iOS 같은 경우에 이 기기가 탈옥된 기기라면은 굉장히 보안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또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 아이폰에 그 회사 관련 이제 팀즈나 이메일 이런 걸 설치할 때 보니까 MDM을 요구를 하는데, 디바이스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하는데 기기 비밀번호 세팅을 제가 원래 아이폰을 열때 그 비밀번호가 4개였거든요. 4자리였거든요. 근데 얘는 6자리 요구하더라고요. 그 회사 컴플라이언스 폴리시에서. 그리고 어, 네, 그런 게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도 뭐 이런 건 안 돼. 이 어플리케이션은 안 돼. 이런 걸 또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MDM은 아까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연장인데요. 뭐 기기 정책 어플리케이션도 그 회사 소유의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유저가 웹사이트나 뭐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받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기기 위치 혹은 뭐 기기 상태 또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개인 기기는 분명히 제한이 있을 거고 회사 매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회사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경우에 회사 정보를 지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와 좀 다르게 키오스크 모드라 해가지고, 키오스크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공항 가면은 이렇게 내가 뭐 입력하고 뭐 내 정보 입력하고 여권 스캔해가지고 뭐 티켓이 나오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하이브리드 조인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회사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에 조인을 시키고 또 Azure AD, 액티브 디렉토리죠. Azure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조인을 해가지고 이 기기 정보가 클라우드에도 있고 또 온프레미스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에도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에서도 컨트롤을 하고 얘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온프렘에서는 GPU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때에 이 기기가 하이브리드 조인이 되어 있는 기기여야만 합니다라는 조건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도메인 조인 돼야 되기 때문에 회사 소유 기기 대상이 주로 일반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네, 조건부 정책은 네,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테스트 테넌트에서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네, 크게는 유저와 그룹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유저나 그룹에게 이 정책을 요구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액션이 디텍트가 됐을 때 이거를 요구할 거냐. 세 번째는 네, 여러 컨디션이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만 셀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선택을 했을 때 전체만 선택해 놓고 이 어플리케이션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제외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전체는 하는데 내가 쉐어포인트에는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익스클루드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 클라우드 앱 컨디션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옵션이 나와 있는데 뭐 유저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이 Azure AD가 디텍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하이, 미디엄, 로우일 때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사인인 리스크, 사인인이 하이 리스크, 하이, 미디움, 로우일 때 적용할 수가 있고 또 디바이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 나는 안드로이드만 하고 싶어 혹은 iOS만 하고 싶어 다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할 수가 있겠죠. 네, 클라이언트 앱은 브라우저에만 할 수도 있고 또 other 클라이언트는 그 베이직 어텐티케이션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메일에 IMAP이나 POP 같은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선택해서 블락을 시키면 되겠죠. 네, 로케이션 이 특정 로케이션은 이거를 요구하고 싶지 않아. 혹은 여기만 요구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옵션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걸 요구할 수 있는 뭐 이 정책에다 어떤 걸 요구를 할 거냐 했을 때 얘는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을 요구할 거야. 혹은 이 디바이스는 컴플라이언트라고 떠야 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MDM이 있었죠. 거기서 컴플라이언트라고 인증을 받아야 돼가 있었고 또는 하이브리드 조인이 된 디바이스만 이거를 요청을 할 거야. 그리고 혹은 이런 거는 좀 더 자세한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조건부 정책이 적용할 때 만약 적용을 바로 해버리면은 블락되거나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그 테스트 모드로 해가지고 내가 적용이 되진 않지만 애드민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마이크로소프트도 MFA가 있지만 그 듀오나 아니면 다른 MFA 밴드들이 있어요. 그거를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SPR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가 비밀번호 스스로 세팅할 수 있게 하는데 유저가 락 되었을 때는 애드민조차도 그 유저를 언락 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SSPR을 통해서 유저가 스스로 언락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거는 좋은 게 항상 기업들이 그 리소스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죠. 그럴 때에 IT 부서 업무 상당 부분이 비밀번호를 리셋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은 기업 그 고객들이 유저들이 그 IT 부서에 연락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인력을 좀 더 적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폴리시를 통해서 SSPR 세팅을 무조건 강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SSPR은 내가 만약에 SSPR을 하고 싶다 세팅을 미리 해놨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디 입력하고 이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보이는 거를. 또 이거를 기계들이 브루트 포스 어택으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제가 제 번호를 입력하면은 제 번호로 인증번호가 오겠죠.
여기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고 입력을 하면은 바뀌는 거죠. 네, 싱글 사인온은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유저 편리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안 부분도 있지만 이용자 편리가 조금 더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SAML이나 OAuth 등의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고요. 네, SAML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좀 깊게 들어간 잠깐 낮게 터치만 할게요. SP 이니셜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시작을 하는 것이고 IDP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가 이니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어떤 액세스 어플리케이션 가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너 어텐티케이션이 안 됐네? 그러면은 얘를 이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이 같은 경우는 애저로의 액티브 디렉토리에 얘가 인증이 안 됐어요 하고 SAML 리퀘스트를 보내요. 그러면은 얘가 애저가 이 사람이 애저에 이미 인증이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얘는 인증이 돼 있으니까 얘를 얘한테 그 리소스를 프로바이드 해주세요 하고 세브 리스폰스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오케이 밸리데이션 하고 리소스를 보내는 것이죠. 뭐 앱이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SAML 리스폰스 다른 말로 SAML 토큰에는 이렇게 유저 이름 또 유저 이메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테넌트에 속해 있는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이 사람이 인증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수가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OAuth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하게 플로우가 되는데 얘는 네, 굳이 깊게 들어가지 않고 또 비슷해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가고 어플리케이션이 IDP한테 얘 인증 안 됐어. 인증해줘. 그럼 인증하고 이제 IDP가 인증 보내면은 SP가 오케이 밸리데이션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리소스를 이용하게 해드릴게요 하는 것이죠. 네. OAuth 같은 경우에는 JWT 토큰을 이용하는데요. 제이슨 토큰을 이용하는 건데 얘도 비슷해요. 언제 이슈가 됐는지 언제 not before 이 전에는 사용을 해야 돼. 만료가 되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expiration 얘는 expiration time 이때는 만료가 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누가 이 토큰 이용할 건지 누가 이 토큰을 이슈를 했는지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 JW 토큰이라고 저는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영어로 할 때 굉장히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JWT 토큰을 JWT 토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 뭐라고? 좀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쓰면 안 되는 말이니까 그래서 얘네들만 이렇게 쓰나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how to pronounce JWT라고 하니까 JWT는 pronounce JOT라고 발음을 한다고. 네, 이거 말하면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사람들이 이 JWT 토큰 얘기할 때 지읒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아까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비밀번호 사용하는 거, 비밀번호 미사용하는 거로 말씀드렸고요. 네, 이런 컴플렉스 패스워드, MFA, 패스워드 매니지먼트가 있었고요. 또 윈도우스 헬로우에서 아까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FIDO2 시큐리티 키, USB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네, 어텐티케이터 앱, 모바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또 피처 패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들은 고객들한테 또 유저들한테 이런 폴리시들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Q&A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수님. 네, Q&A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Q&A 창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type your question in Q&A box. Meanwhile, 제가 준비한 질문 있거든요. 몇 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 타임 체크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한 45분쯤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션이 있어서. 네. 네, 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보통 요즘 투 팩터 오텐티케이션 많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 네, 하시는 투 팩터 오텐티케이션이 안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암호로 접속하고 그 다음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접속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 전화나 이메일을 해킹을 당하면 요즘에 많이 있는 forgot password 옵션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런 방식에 따른 뭐 문제점 해결 방식이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what you have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애드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애드민이 그 애저 포털에 보면은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MFA 방법을 forget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MFA를 reset하는 그 리퀘스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기존에 갖고 있는 만약에 이 핸드폰이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애드민이 그 애저에서 이 기기를 지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종민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세몰하고 어트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어텐티케이션하고 세몰. 네. 네, 두 개 다 SSO에 이용되는 방법이긴 한데요. 샘물은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테넌트 A가 있고 우리 회사가 있고 다른 회사에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라고 할 때 세일즈포스에 있는 그 어떤 걸 세일즈포스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할 때 내가 세일즈포스하고 우리 회사하고 페더레이션을 맺어가지고 그 리소스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무를 많이 쓰고요. 오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 우리 회사에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보통 그 오어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싱글 사인온은 주로 오어스를 사용하고 다른 회사 혹은 다른 세일즈포스 혹은 뭐 타블로 이런 앱을 사용할 때는 싱글 사인온에 주로 세무를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 있으면 하나 정도 더 받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질문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데이터베이스나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시큐어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 네, 플레인 텍스트로 하는 방식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엔크립션을 좋아하면은 베이스 64로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얼마 정도 위험한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패스로 로테이션 뭐 해시콜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좀 안전하게 보관한 아니 그러니까 좀 그 데이터를 그 보관하는 방식이 있나요? 네. 데이터 보관 쪽은 제가 잘 좀 전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종민님 물어보시는데요. 억타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도 써봤었는데 싱글 사인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클라우드 쪽에서 유명한 것 같은데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옥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 아이덴티티 솔루션인데요. 옥타는 이제 MFA도 있고 또 옥타 자체가 페더레이션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정은 만약에 애저 포럴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애저 포럴에서 우리가 도메인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저 AD한테 인증을 할 거냐, 혹은 페더레이션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의 정보에 액세스를 할 때 인증을 옥타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팅을 해놓으면은 내가 어, 리소스는 액세스는 애저 포럴에 하지만 인증은 옥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페더레이션을 맺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간단한 비유 같은 경우에는 페더레이션은 그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미리 설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옥타의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못 믿지만, 내가 너 유저는 못 믿지만 네가 여기 가가지고 옥타에 가가지고 인증을 해오면은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생활 예로 길가에서 경찰관한테 잡혔어요. 풀오버가 됐어요. 그러면은 경찰관이 너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여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여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믿죠. 경찰관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발행해준 DPS를 믿는 거예요.
DPS를 믿고 DPS를 믿으니까 DPS에서 발행한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믿고 나를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닌 그런 게 페더레이션의 좀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옥타가 네,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일단 MFA, 페더레이션 그리고 시큐리티 솔루션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오픈 소스로 키클락하고 뭐 레딧 싱글 사이너 같은 거 알고 있는데 보통 오아스트하고 세면 되면은 대부분 페더레이션 쪽 해결되는 걸로.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다 되는 관계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발표해주신 최남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션은 레코딩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을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못 보신 세션 있으시면 레코딩 세션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멋진 202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를 준비해 주신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세미나에 도움을 주신 카이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카이타에 관해서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시면 달라스 한인상공회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등등 다양한 카이타 SNS 채널과 여기 있는 contact@kaita.org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kaita.org로 등록하시면 카이타의 웹사이트를 뉴스레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all for attending this session and thank you Namsu Choi for presenting the session. Today's session have recorded and we will share via various ways. If you want to watch today's session again or sessions you missed, please check for recorded sessions later. Special thanks to Greater Dallas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Kaita STEP to prepare this wonderful 2020 Smart Business Expo in these hard times. Please visit koreanchamber.org for more information about GDKACC, and please join Kaita through KakaoTalk, Facebook, LinkedIn, Instagram, and various SNS channels. Or email us at contact@kaita.org if you have any question. Thank you all for this participation. Please join us for other session as well. This session is not adjourned. Thank you. 감사합니다.